이슈의 인물을 속 깊이 들여다보는 이진동의 속터뷰 누구냐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고사시키려 했는데 살아 돌아온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정책 본부장입니다. 맞죠? 출입국 정책 본부장.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장. 그렇습니까? 네. 오늘 차규근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10번이죠. 네, 지난주 네. 토요일에 정경 발표를 했고 네. 월요일에 10번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당원 투표와 국민 참여 선거인단 네. 13만 명 정도 투표해서 순서대로 해서 10번이 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편의상 후보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너무 길고 네네네. 예. 한동훈 위원장이 그 법무부 장관 시절에 네네. 직위 해제를 했는데 다시 직위 해제 처분 취소를 받으셨어요? 네네. 2년 전 5월 17일에 이제 우리 한동훈 장관께 취임을 하자마자 그렇죠. 그 이승윤 등 그 일부 고위 검사들을 갖다가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을 시키면서 그 동시에 법무연수 연구위원으로 저는 이미 좌천되어 있었는데 저를 그 자기의 장관 정책 보좌관으로 발령을 내면서 동시에 직위 해제 처분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아침에 어딜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어제 저기 뉴스버스에서 특종 보도를 했던 검찰이 민간인 불법 사찰을 했다. 이거 관련해서 어디 고발 기자회견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 뉴스버스에서 특종으로 보도한 그 내용 관련해서 조국 혁신당에서 오늘 아침 10시에 그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 과천 공수처에 가서 11시 한 20분 경쯤에 그 고발장을 또 제출을 했습니다. 누구누구를 어떤 혐의로 이렇게 고발하신 거예요? 피고발인은 당시 그 검찰총장이셨던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시고요. 또 다른 또 피고발인은 그 후에 그 검찰총장이셨던 그 김호수 지금 현재 그 이원석 총장님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또 실제로 중앙지검에서 이제 수사를 했던 그 강백신 반부패 부장과 그리고 이제 또 성명불상 검사 이렇게 총 5을 이제 그 피고발인으로 해서 고발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아주 적대하신 것 같아요. 원래 이 사건 규모는 저희가 이제 보도했으니 저는 잘 알잖아요. 이 사건 규모가 굉장히 방대하고 전임 검찰총장이라도 어디까지 확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느 한 지검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상당히 검사들이 사법 처리 도마에 오를 수 많은 분들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하는데 그렇습니다. 5명밖에 안 했네요. 그래서 5번이 1, 2, 3, 4는 성명이 특정을 한 것이고요. 5번은 이제 성명불상 검사 이렇게 이제 됐기 때문에 그 범위는 확대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야 이제 어제 저희가 보도를 한 당사자니까 잘 알지만 그 새로 이제 저희 구독자들은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다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침에 저기 기자회견 보니까 제목이 검찰은 공포의 전자 캐비닛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공포의 전자 캐비넷 이게 뭔가요? 보통 우리가 뭐 검찰 뭐 캐비넷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 범죄 정보를 그 뭐 검찰 캐비넷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뭐 다른 별건 수사나 이런 거 할 때 꺼내 가지고 이렇게 활용한다는 좀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종종 들어왔었는데 전자 캐비넷이라는 거는 그 디지털 증거 예컨대 이제 그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할 경우에 그 휴대전화에 그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뭐 소셜미디어 대화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증거들이 그 법원에 이제 영장 발부를 받아서 압수수색 절차가 진행되는데 법원에서는 상당히 그걸 제한을 뭐 합니다. 근데 그럼 제한하면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검찰이 이 추출하고 나머지는 다 폐기를 해야 되는데 어제 그 뉴스버스 보도에 의하면은 그 폐기한다고 확인서는 써주고도 실제로 그 전체 압수했던 자료들을 대검의 그 디넷이란 그 거기에 서버에 다 보관을 그 했다라는 업로드했다라는 그런 그 특종 보도를 그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전자 캐비넷이다. 이거는 압수수색 그 당한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사자와 관계되는 뭐 저 상대방 또 제3의 인물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그 저 실질적으로 이 사찰되는 좀 그런 어떤 그
효과나 이거 마찬가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 캐비넷, 네. 종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검찰 캐비넷에 준해 가지고 네. 이제 이 전자 캐비넷 이런 용어를 사용하게 네. 되었습니다. 혹시 과거에 그 더킹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거 보셨어요? 예, 봤던 작년이 좀 이제 약간 거기 보면 이제 지금의 특수부를 빗대서 했던 그 전략부라고, 그러니까 명칭이 전략부인데 거기에 뭐 창고 가보면 이게 이제 서류 파일들이 쫙 이렇게 도서관처럼 쌓여져 있잖아요. 그때 그걸 필요하면 그렇죠. 빼서 쓰잖아요. 꽃감 빼먹듯이. 근데 지금은 이제 디지털화돼 있기 때문에 디지털 어떤 서버에다 저장했다가 빼먹는다. 이런 어떤 그것 때문에 전자 캐비넷 이렇게 쓰신 거네요. 네. 사실 저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은 3년 전에 저도 그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 금지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때 제 휴대폰도 그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제가 이제 본부장실에 있는데 검사들과 이제 수사관이 왔더라고요. 그 저는 순순히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내가 그 포렌식 하러 갈 때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제가 포렌식을 이틀에 걸쳐서 제가 참관을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비밀번호 알려주셨어요? 저는 알려줬습니다. 저는 뭐 한동훈 위원장 아직까지 안 알려줬어요. 저는 뭐 제가 한 것에 한치의 부끄럼도 없고 저는 정정당당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저는 제 비밀번호를 그때 다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렌식을 하고 참관하고 이렇게 이틀 정도 걸렸는데 그때 저도 제가 추출한 그것만 압수수색하고 나머지는 폐기한다라고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근데 이번에 어제 뉴스버스 보도를 보니까 저 역시도 저한테는 폐기한다고 말은 하고 전체 그때 이민지간 자료들이 대검 DNS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저 역시도 좀 그런 의문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저랑 한번 내기해 보실까요? 저는 100% 보관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조국 혁신당은 신고센터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신고를 해서 정보 공개 청구와 소송 관련되는 또 향후에 조국 혁신당은 22대 국회가 개헌되면은 관련해서 국정조사도 추진할 것임을 오늘 아침 기자회견에서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국정조사 이제 22대 국회 열리면 바로 국정조사 하겠다. 아침 기자회견 내용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팁을 이렇게 드린다면 국정원의 사찰 정보가 있었잖아요. 그 국정원 사찰 정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였던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사찰한 정보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나서 내놔라 내 파일 이 운동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있었군요. 근데 그걸 이제 개인들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받아서 정보 공개 청구를 도와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많이 좀 법으로 내 정보가 어떤 게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면 보관돼 있는지 없는지 알려달라 하면 알려주게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반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 하시면 호응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맡고 있는 게 좀 이름이 어렵던데 반검찰 특권 카르텔 특별위원회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그 일, 인간인 불법 사찰 이런 일과도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조국 혁신당은 검찰 독재 조기 종식 3년은 너무 길다를 핵심 고로 핵심 아젠다로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걸로 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구조적으로 엄청난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제가 위헌심 법률 심판 제청을 했는데요. 제가 3년 전에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됐습니다. 근데 검찰이 청구를 한 경우는 경찰이 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경찰이 영장을 신청해서 검찰이 청구를 하면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실질 심사 결과를 대기를 합니다. 그냥 사복 입은 그 상태로 머그샷도 안 찍고 지문 날인도 없이 유치장에 대기하다가 영장 기각되면은 그냥 나옵니다. 근데 검찰이 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구치소로 가까운 구치소는 교도소로 갑니다. 그래요? 원래 과거에 보면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서초경찰서에서 대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뭐 과거에는 좀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지금 규정을 보시면요.
그 서울구치소나 이런 데 구치소, 교도소, 경찰서, 유치장 등이라고 되긴 하기 때문에 네. 물론 뭐 경찰이 협조를 받으면 서쪽 경찰서에 이게 유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네.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구치소로 이제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수원지검에서 그때 영장 청구를 했고 네. 영장실질심사 후에 가까운 수원 구치소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수위 그 자체는 아닌데 수위 비슷한 색깔의 유사 수위로 갈아입고 머그샷을 찍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영장이 발부된 상황도 아닌데 머그샷을 그렇습니다. 지문 날인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독방에 갔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정도 영장 기각 소식을 듣고 다시 이제 옷을 다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그 문제 제기를 또 수사 대비하고 기소에 또 재판 대비한 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못했는데 네. 제가 지난달인가 지난달인가 네. 제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습니다. 뭐냐 하니까 이건 인권 침해 그렇습니다. 무죄 추정 원칙과도 예, 반하는 부분도 있고요. 예. 그 경찰이 영장을 신청해서 검찰이 청구한 네. 피의자나 검찰이 바로 영장을 신청한 피의자나 네. 영장 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법적 지위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경찰이 신청한 경우는 사복 입고 머그샷도 안 찍고 지문 날인도 안 하고 유치장에 대기하는데 네. 검찰이 신청한 경우는 유사 수위로 갈아입고 구치소 가가지고 머그샷도 찍고 지문 날인도 하고 이거는 명백한 헌법의 평등 원칙 위반입니다. 그리고 아니 아까 무죄 추정 원칙도 있고 그런데 네네네. 입건된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잖아요. 영장 발부가 안 됐잖아요. 영장 발부 안 된 거죠. 예, 네. 예. 그런데도 머그샷을 예, 그렇습니다. 아, 저도 처음. 그래서 이 근거가 형사소송법 그 관련 규정이 있는데 네. 그 규정 자체가 저는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는 거기에 구치소, 교도소, 경찰서, 유치장 등으로만 되어 있는데 저는 네. 여기에 검찰청 구치감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대해서 검찰이 그 관리 책임을 져야 되지 왜 검찰이 관리 책임을 지지 않고 안 그래도 과밀 수용이나 여러 가지 네. 어려움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전국에 5만의 그 교정 공무원들이 그 책임을 따놔야 되는 것입니까? 그 구치소 같은 데는 그러니까 바로 입감이 되니까 네네네. 잠시라도 입감이 되니까 자기들 규정에 따라서 머그샷을 찍는 모양인데요. 예, 장기 네. 수용을 전제로 만들어진 시설이 되다 보니까 그 교정 시설은 그렇게 그래도 처우가 완전히 이게 다르잖아요. 신분이 다르잖아요. 신분 다르죠. 영장이 청구돼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발부된 사람과 네네. 발부되지 않은 사람 신분이 완전히 다른데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네, 문제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부분은. 예, 그래서 네. 위헌심판 제청 네. 그런 것도 하나의 검찰의 특권으로 봅니다. 저는. 네. 그리고 카르텔 같은 경우도 네.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검사가 가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네. 얼마나 많은 검사들이 갔습니까? 네. 교육부도 검사가 보좌관으로 갔고요. 네. 사회 곳곳에 검사들 안 간 자리가 없습니다. 굳이 검사들이 안 가도 되는 오히려 검사가 아닌 사람들이 더 일을 잘 할 수 있는 태도 검사들이 많이 갔습니다. 네. 저는 하나의 이거야말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척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카르텔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카르텔이죠. 아까 그 카르텔이 가능한 게 다 그런 그 조직적으로 민간인 불법을 사찰하는 민간 휴대폰 정보를 예, 그 연장선상에 전자캐비넷에 넣어놨다. 그런 게 다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카르텔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아까 말하자면 이제 불법으로 참고인이나 이렇게 피고인들, 그러니까 피의자죠. 네, 피의자들의 휴대폰 정보를 이렇게 싹 저장해 왔단 말입니다. 네네네. 근데 법무부의 이제 출입국 정책본부장도 하시고 그 전에 난민과장 하셨잖아요. 국정난민과장입니다. 난민 그 법무부 일을 보셨을 때 이건 전혀 감지 못하시나요? 저는 뭐 전혀 모르고 진짜 이게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근데 법무부는 법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누구보다도 더 법을 집행하고 미니스터 오브 저스티스이지 않습니까? 네. 법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저스티스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은 또 법무부 외청기관이고 그렇죠. 예. 검사는 검찰청법 보면 검사는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 이게 직무로 딱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공익의 대표자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야, 근데 그 감지를 못하셨다. 그만큼 은밀하게 이루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그 특수수사 하는 그런 검사들 사이에서만 이렇게 아름아름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 이제 예기록까지 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조금 더 짚어보기로 하고요. 아침에 그 기자회견 하실 때 보니까 김영현 전 법제처장이 중간에 서고 양쪽에 이제
후보님 그리고 옆에는 박은정 검사님. 박은정 전 검사도 이번에 비례 1번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다 비례 이제 받으셨네. 근데 양쪽에 서 계시던데 박은정 검사는 이제 법무부 계실 때 감찰 업무 담당하셨잖아요. 혹시 이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셨을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어제 그 뉴스 보도 이후에 저희가 이제 고발장 작업에 뭐 들어가면서 좀 상의를 좀 했고요. 그 이전에는 전혀 모르셨다고. 뭐 설마 이런 일까지 이렇게 벌어졌을까? 설마 이런 일까지. 그 3년 전에 저도 압수수색한 추출을 해서 압수수색한 거 말고는 폐기한다고 저도 들었기 때문에 저도 검사를 믿었죠. 검찰을. 근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정보가 진짜 디넷에 보관 다 돼 있었는지 저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 아마 제가 보기엔 돼 있을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나중에 좀 뒷부분에 가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지만 그게 혹시 김학의 그 출금 사건 관련해서 이제 절차 위반이다 그래서 그걸로 형사 사건 지금 재판도 받고 계시고 그러잖아요. 1심에서 이제 무죄 받았고 검찰 1심에서 무죄 받고 2심 지금 재판 진행 중인데 그 사건 수사할 때도 혹시 그게 유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거. 이제 그거는 뒤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셨다가 왜냐하면 이제 이걸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제 거를 압수를 해가도 저를 수사할 수는 없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이것만 해라라고 한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정보를 넣어놨다 다른 사람 건 수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 수사받을 때 그 정보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르죠. 저도 모르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수사하는 거니까. 그런 방식들도 많이 썼던 거 아닌가 이런 추정을 좀 해보거든요. 뭐 그런 생각까지는 해본 적은 없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조국 혁신당의 아까 그런 특별위원장, 위원장도 맡고 계시고 하기 전에 이제 변호사시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검찰이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정말? 아니 그 법치주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삼권 분립 또 검찰은 행정부의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법부가 검찰이 청구한 영장 청구 심사를 해서 이런 제안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이제 법관이 이제 영장을 발부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해당되는 부분만 추출해서 이렇게 수사에 활용을 하는 것이 그게 법치주의지. 법관의 영장의 그 발부 범위를 넘어서서 어디 보관하고 꽃감 빼먹듯이 이렇게 활용한다? 이건 법치주의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휴대폰 정보는 과거에 제가 이제 불법 도청 사건도 갖다 취재도 하고 했었는데 도청은 음성만 이렇게 저장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휴대폰에는 더 많은 정보들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유력 인사들의 휴대폰 하나를 털면 그 다른 사람들 소위 말하면 수사할 수 있는 정보 내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보가 힘이기 때문에 어떤 사생활 정보들을 손에 쥐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것은 유명한 정치인이나 어떤 알려진 유력자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맺고 있는 관계가 다양하고 복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A, B, C, D 다 연결되는 것이 지금 그 현재 사회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상당히 심각한 좀 그런 사안이 아닌가 매우 싶습니다. 중대한 사안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거 전국이라서 그런지 이 소위 말하면 이제 정통 언론이라고 그러죠. 기존 언론들은 이렇게 잘 다루지를 않는 것 같아요. 아침에 한겨레 신문에는 보도를 좀 비중 있게 했는데 다른 신문들은 좀 안 하고 있어요. 모르죠. 이제 월요일쯤 되면 선거 국면이라서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진실의 힘은 강하기 때문에 그 진실을 따박따박 이렇게 진행이 나가면 그게 딱 그렇게 힘이 모일 것 같습니다. 과거 그 국정원 도청 휴대폰 도청 사건 이제 언론에 보도를 하고 그때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국정원이 그 당시에 1,800명을 상시 도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 규모가 제가 보니까 데이터를 좀 가져왔는데 한 10,000명 이상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많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할 때만 해도 이
보관된 복제 건수, 그러니까 업로드한 건 더 많죠. 보통 4,000건, 5,000건 막 이렇게 되거든요. 네. 거기에 맞춰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할 때는 거의 90% 이상 100%로 올라가 버려요. 예. 그 전에는 뭐 한 20, 30% 되다가. 예. 그렇게 이렇게 보면 만 건이 그냥 넘어 몇만 건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심각하네요. 예. 네, 매우 심각하죠. 통계 수치가 이게 2021년 2월까지 나온 통계인데요. 그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까지 심각한 일들인데 이건 아까 이제 고발도 하셨어요. 어떤 법들에 저촉이 되나요? 그때 국정원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비밀보호법이 바로 적용이 됐거든요. 네네. 오늘 우리 그 조국 혁신당이 고발한 죄명은 이제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네. 근데 어제 제가 방송을 보다 보니까 이 폐기를 안 했는데도 폐기했다는 확인서를 써줬다면은 허위 공문서 작성 동행사도 뭐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까 좀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을 잘 국민들한테 잘 알려야 검찰 개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저희 조국 혁신에 최선을 다해서 알리고 검찰 권력의 민낯이잖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에서는 가장 요체 아까 이제 그 구치소 얘기도 하셨는데 그 요체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수사 기소권? 수사 기소 독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표적 수사, 함영 수사, 답정너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소를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수사를 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도 기소된 다음에 이 증거 기록을 입수한 다음에 정말 그 속에서 천부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수사 기소를 당한 다음에 이 증거 기록을 읽어보고는 이 이지경인가? 이렇게 무모한 짓들을 하는 것인가? 제가 진짜 정말 이 3년 동안 이 수사 재판 받으면서 제가 울분이 치밀어 올라가지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 20번 넘게 법정에 재판 받으러 나갈 때 빨간 넥타이를 냈습니다. 법정에서 그래도 치열하게 법리 논쟁은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표현을 할 수는 없고 제 마음속에 그 분노를 제가 빨간 넥타이로 그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조국 혁신당에 입당을 하면서 이 불이 가장 뜨거울 때는 또 파란불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번 주 월요일 재판 때부터는 입당한 이유기 때문에 제가 가장 뜨거운 불인 파란색 넥타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그러면 이제 그런 지금까지 했던 활동들 그리고 어떤 재판에서 느꼈다기보다 이제 느끼게 되고 이게 문제 요소들을 점점 파악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 게 조국 혁신당에서 아까 반검찰 특권 카르텔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데도 이제 그것들이 반영이 될 테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국회에 입성하시면 그런 역할들이 주어지시겠네요. 검찰 개혁을 하시려고 하고. 그래서 검찰 개혁 소명 의식이 제 수사 기소되고 재판 받으면서 제 온몸에 인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러시구나. 제가 뭐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회에 가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제가 느낀 문제의식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총론 강론에 대한 의견을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그걸 다 학습하고 또 소통하고 해서 국회에서 이 검찰 특검 카르텔이 해체되고 검찰 독재가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아까 그 김학의 출국 금지와 관련된 사건이니까 또 뒤에서 한번 더 여쭤볼게요. 그 이종섭 호주 대사 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나갈 때부터 출국 금지가 이상하게 풀려서 나가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불길이 더 이게 확산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나갈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들어오셨고 방산 공관장 회의 이걸 이제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나갈 때 비정상적이고 그러니까 출국 금지가 하루 만에 풀렸어요. 근데 보통 수사받는 사람들 예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같은 경우도 수사를 받다가 나가야 되는데 안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야 될 때도 못 가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네네. 빨리 풀려서 이렇게 아주 신속하게 해서 하루 만인가 이렇게 나가게 되셨잖아요. 정말 그 이례적이고 네. 좀 비정상적인 처리 방식이죠. 네. 그 출국 금지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이제 요청이 들어와서 법무부가 처리를 합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 금지인데요. 그런데 수사를 이유로 출국 금지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사에 대응하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네. 이의 신청할 마음에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중으로 출국 금지가 된 경우도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경우는 이게 출국 금지 자체가 너무 좀 약간 무리하게 된 경우, 그냥 네. 검찰이 굳이 출국 금지 안 해도 되는데 관행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수사를 이유로 출국 금지가 됐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경우, 네. 또 수사를 출국 금지가 됐는데 약간 민사적인 성격의 고발건 관련해서 이제 뭐 출국 금지가 됐다든지 이런 경우는 본인이 좀 억울하다 생각해가지고 이의 신청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라고, 제가 이제 본부장 근무할 때 본부장이 위원장이었습니다. 네. 그 뭐 국장, 단장, 뭐 과장, 또 검찰국 과장, 인권국 과장 다 부장 검사들인데요. 네. 그 위원을 열어서 그때 2018년, 19년, 2020년 해가지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심사. 예, 거의 안 하면, 예, 한 번 할 때도.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오긴 합니까? 이의 신청이, 수사 중 이후로 하는 그 이의 신청은 많지가 않은 걸로 이렇게 기억하고요. 주로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거는 세금 체납됐는데 출국 금지가 된 경우. 네. 그런 경우는 소송에서도 원고 성수율이 한 15에서 2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이제 내가 체납 체납돼가지고 출국 금지 됐지만 내가 나가야 돈 벌어올 수 있다. 나가야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내릴 수 있지 않냐.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인용도 좀 되고, 이의 신청 인용도 되고, 법원에서도 한 15에서 20% 손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수사 중을 이유로 출국 금지가 된 경우는 이의 신청하는 자체가 많지가 않고요. 들어오는 경우에도 해제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본부장 할 때 해제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그 전임이나 그 이후에는 잘 모르시지만 그 직접 본부장을 맡고 계실 때 보도 자료나 이렇게 한번 챙겨보니까 출금 심의위원회 수사 중으로 이의 신청 출금됐는데 이의 신청 됐는데 그 해제된 경우가 법무부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입장문을 발표해서 제가 또 그걸 다시 기억을 또 되돌릴 수 있었는데요. 그 2건 정도가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그거는 뭐 기억보다는 기록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게 맞을 거고요. 근데 이종섭 전 장관 같이 이런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중요한 사건 인물은 아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기억을 못할 리가 없거든요.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는 없다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법무부가 그래서 이제 그 발언을 어느 방송에서 나와서 하시고 나서 법무부가 명백한 허위다 그러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들어온 거 있습니까? 아니 뭐 저 법적 그 이야기 들은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급한 불 끌려고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 싶긴 해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궁금해하는 것 중에 저도 궁금해하고 국민들도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호주 대사로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임명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모를 수가 있습니까? 저는 모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사 문제 지금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부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법무부에다 인사정보관리단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국 금지가 주요 인사의 출국 금지가 되면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는 전 국방부 장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되면 위로 다 보고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두 단계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출국 금지가 됐을 때 과연 법무부 내부에 보고가 됐는지 여부. 법무부. 두 번째는 그 3월 초에 호주 대사로 이제 내정이 됐을 때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게 보고가 됐는지 여부. 이 두 단계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정도 되는 사안, 이 정도 되는 사안이 아니더라도 이종섭 전 장관 같은 이 정도 사안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대개 지금 막 언론에 많이 오르내고 있는 중요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 금지를 담당 출입국 심사과가 있습니다. 그 과에서 출국 금지는 일단 빨리 합니다. 왜냐하니까 빨리 안 해가지고 도망가 버리면 이 부담을 출입국 당국 직원들이 지거든요. 그렇죠. 그 직원들이 실무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름 없는 사건도 아니고 이렇게 매일 언론에 오르내리는 이런 사건 관계자 출국 금지 요청을 받았는데 뭐 딴 생각하다가 그 사이 나가버리면은 출입국 직원들이 그냥 되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출국 걸거든요. 그 다음에
그 출금 건 대상이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사, 네. 이거는 장 차관님께서 아셔야 될 만한 사안이다라고 하면 한 장짜리 정보 보고를 작성을 해서 네. 오른쪽 상단에 이제 배부처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이제 부동 문자로 출입국 본부장, 검찰국장, 차관, 장관,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제일 오른쪽에 민정수석실란도 제가 근무할 때는 있었습니다. 체크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 부속실에다 뿌립니다. 그거는 어떤 그 공항 출입국에서 바로 이렇게 공항 출입국은 아니고요. 출국 금지는 그 인천공항 출입국청 출국 심사하는 데 사는 게 아니라 그 과천 법무부 본부의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장 산하에 그 과 중에 하나가 저기 출입국 심사과가 있고 그 과가 본부의 그 과가 출국 금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에서 출국 금지를 걸고 이렇게 뿌리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사안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이거는 문서만 그냥 정부 왜냐니까 부속실에 뿌렸을 때 또 부속실 직원이 다른 일을 하다가 그걸 뒤늦게 발견해가지고 본부장한테 뒤늦게 보고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간 또 늦으면 안 되겠다 할 경우는 아주 중요한 인물 같은 경우는 직접 담당 서기관의 과장이 결제 파일에 딱 그 한 장짜리 정보보고를 넣어가지고 이 본부장님 와서 직접 보고를 합니다. 본부장님, 이 사안이 이게 그 출국 금지가 금방 됐습니다. 혹시 문서로만 하면 잘 이렇게 놓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으니까 제가 주진시켜주는 그렇죠. 거죠. 보고해서. 저 구두로 해가지고는 그 안 되니까 와가지고 직접 말을 하는 거죠. 문서에다 그 구두로 말까지. 왜냐하면 그래야 바로바로 즉시 보고가 되니까요. 그리고 본부장도 제가 이제 근무할 때는 이 정도 사안이면 장관님께서도 관심을 아주 많이 가지고 계신 사안이다. 그러면은 바로 그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바로 장관실에 지금 보고 가능한지 그 부속실 통해서 확인하고 가능하다 그러면 바로 혼자 가거나 아니면 그 담당 과장하고 같이 가가지고 직접 서면 보여드리고 구두 보고를 합니다. 그래야 저도 면책이 되고 그렇죠. 그래야 밑에 과장도 면책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걸 과장이 보고를 안 하고 그냥 저는 아까 전에 그 부속실에 다 정보 보고 뿌리라고 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만일에 본부장이 뒤늦게 알고 장관도 뒤늦게 알다가 나중에 언론에 아니면 제3인물로서 다른 사람이 저 김 장관님 그 누구누구 출금 때는 말이 돌던데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확인했을 때 뒤늦게 알게 된다. 본부장하고 과장하고 그냥 바로 그냥 그렇죠. 난리 납니다. 그게 공무원 사회가 원래 공무원 사회가 보고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검증 단계에서 지난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인사검증 공직 후보자가 있으면은 제가 알기로는 민정수석실에서 각 부처에 검정 조회를 다 합니다. 경찰청에는 뭐 저기 주차 딱지 뭐 떼인 건 없는지 뭐 또 국조청에는 세금 체납된 건 없는지 출입국에는 뭐 그 출국 규제 내역이 없는지 그러면 저희가 그때마다 다 회신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그런 업무 방식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은 지금 법무부의 인사검증관리단이 있기 때문에 인사검증 과정에서 다 취합을 했겠죠. 그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그런 자료를 받아서 확인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 시스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두 가지네요.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그 무능하거나. 그러니까 그게 시스템이 안 돼 있다면 무능한 거죠. 후자라면은 무능하기보다는 정보가 없는 것입니다. 정보가 그거는 무능보다 더 떠나가지고 정부가 붕괴된 것입니다. 그거는. 붕괴된 거다. 정부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붕괴된 상황이 아니고서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거짓말일 확률이 더 높은 거네요. 저는 그런 해명을 도저히 제가 공직 생활한 경험상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있는 그대로 말하기에는 뭐 숨기고 싶은 것이 많아서 많다. 그런 숨기고 게 싶은 게 많다. 그렇죠. 근데 다시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제 입국을 하셨고 어제 저와 박은정 후보가 공수처에 가서 다시 출국 금지를 빨리 법무부 요청해라라고 공수처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어제 또 출국 금지를 해라. 왜냐하니까 지난 2주 전에 나갔었을 때 이제 출국 금지 해제를 했고 출국하셨잖아요. 그때 이미 출국금지가 이제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다시 입국하셨기 때문에 다시 출국금지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시 또 나갔을 때 그냥 규제 없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박은정 후보가 과천 공수처에 가서 빨리 다시 못 나가게끔 빨리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즉시 해라라고 이제 촉구를 했고요. 네. 또 법무부에도 저희가 문서를 하나 제출했습니다. 네. 공수처에서 문서가 요청 오는 대로 즉시 출국금지를 해서 네. 최상병의 네. 이 억울한 사건의 어떤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네. 해달라라고 이제 법무부에도 그 촉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단은 한번 들어왔는데 총선 끝날 때까지는 나가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뭐 그런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저희로서 법리적으로 네. 일단 출국금지를 그렇죠. 걸어놔야 그렇죠. 법적으로 예, 방심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그 출입 그날인가요? 출국했던 당일 같아요. 네네네. 당일 같은데 그 공항에 가가지고 손편말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예. 형 어디가? 그 이종섭 네. 전 장관께서 제가 대구 달성고등학교 나왔는데요. 네. 그분이 5회고 제가 11회입니다. 6년 선배. 그렇게 몇 년 차이 안 나시는데 그럼 혹시 아셨던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인사드린 기억은 없고요. 다만 그분께서 이제 저희 동문의 자랑이셨죠. 네. 저희가 역사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11기에 불과하니까요. 네. 근데 제 기억에는 동문에서 처음으로 뭐 장군이 되셨던가 하여튼 저희로서는 정말 뭐 좋아하고 존경하는 뭐 고등학교 선배. 그 손팻말 들고 공항에 가서 그러면 그걸 서 계셨던데. 네네네. 그 TV 화면에 나오고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좀 동문들하고 좀 항의 받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뭐 따로 뭐 항의 받진 않았습니다. 제가 뭐 대구인데 아무래도 대구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보수적인 좀 동기들도 많고 해서 뭐 그렇긴 합니다만 또 오히려 대구에서 또 응원해주는 그런 문자나 또 메시지를 보내주는 동문 선후배님도 계셔가지고 좀 뭐 많이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예, 법무부가 이제 탈검찰화 한다고 그래서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개방형으로도 바꾸고 비검사들이 가서 그 자리를 책임지기도 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법무부가 왜 탈검찰화를 해야 됩니까? 법무부가 다루고 있는 업무 분야가 검찰국 이 외청으로 되어 있는 검찰국 검찰국도 있지만은 범죄 예방, 교정, 또 제4회를 다루는 교정, 또 인권, 출입국 정책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이제 검사분들이 장관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오랫동안 수사 기소의 그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좀 어떤 유연한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예방이나 이런 부분들도 교정도 마찬가지. 저는 교정도 지금 사실은 검찰국에 좀 약간 짓눌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영장실질심사 대기 피의자 유치 장소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검찰에 짓눌려 있다 보니까 교정 공무원들이 안 그래도 과밀 수용 때문에 교정 공무원들이 힘들고 수용자들 힘들고 엄청나게 많은 좀 그런 이게 갈등이나 그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독립적으로 업무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검사들이 가면 교정국조차도 이 검사들을 통해 가지고 업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컨대 경찰의 경우는 그 수감되어 있는 피의자 참고인 조사하러 하려면은 경찰이 직접 그 방문해서 수사 접견실에 수사를 합니다. 근데 검찰은 부릅니다. 불러서. 자, 그러면은 피의자 수감자 한 명만 오나요? 그간 또 2명의 교도관이 딱 개호 또 도주할지 모르니까 와가지고 하루 종일 또 이렇게 대기합니다. 이런 인력들이 이게 교정교화라는 교정공무원의 본인의 업무에 더 집중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지금은 약간 검찰의 어떤 힘에 눌려서 좀 약간 보조하는 이런 데 너무나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법무부 탈검찰화를 그래서 여쭤보는데 그러니까 검찰은 과거에는 법무부의 한 국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국은 국입니다. 검찰국에 있고 지금 이제 검찰청이 외청으로 있잖아요. 이 검사에 대한 검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법무부 장관에 있잖아요. 그 지휘 감독을 법무부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검사들한테 다 장악이 돼 있어요. 다른 업무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서로 법무부는 지휘 감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검찰에 대해서 어떤
뭐 검찰이 권한 남용하지 않도록 감독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다 검사들이 쥐락펴락하면 그렇죠. 이게 주의 감독이 제대로 되겠냐 이런 안 되죠.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법무부의 탈검차가.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아까 검찰 개혁의 한 일환으로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조국 혁신당 문제로 좀 가볼게요. 요즘 그 국민 지지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여론조사 나온 거 보면 한 30%까지 나온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네.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먼저 지지율은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지율에 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고, 다만 그 정도 지지율이 이렇게 조사되는 부분은 이 검찰 독재 이 정권 2년 정도 이렇게 국민들이 그 치하에 살다 보니까 지긋지긋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무능함과 무도함과 모렴치, 몰상식한 그런 어떤 검찰 독재 카르텔 정권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이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선명한 구호로서 그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높은 뭐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 이걸 구호로 내세웠잖아요. 이게 국민들 어떤 이게 파고든 것 같아요. 그 생각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거기에 대해서 좀 반응하고 있는 것 같다. 좀 그런 면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 저번 CNI 그 여론조사 이렇게 보면 국민의 미래,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이죠. 거기가 35.3%, 조국혁신당이 30.2%, 더불어민주연합, 그러니까 민주당의 위성정당 19.2%, 개혁신당 4.4%, 새로운미래 3.3%, 녹색정의당 1.7%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이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인데 민주당하고 무려, 그러니까 민주당의 위성정당하고 무려 11% 차이가 난 것 같아요. 이 지민 비조라고 그러잖아요. 지역은 그러니까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혁신당을 찍자, 이게 지민 비조잖아요. 뭐 그런 말이에요. 이걸 선거 운동 지금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시는데 아시죠? 특히 호남 지역 같은 경우. 그 며칠 전에 순천, 광주를 대표리 모시고 방문을 했는데 놀랐습니다. 그 뜨거운 열기에. 그래서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지지층도 한 35% 가량이 조국 혁신당을 비례로 지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이게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은 표 갉아먹는 거, 우리 거 갉아먹는 거 아니냐, 제로섬 게임인데 이런 불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구 선거에서 불과 뭐 몇십 표, 몇백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비례를 조국 혁신당으로 찍으려고 이 투표장에 나가신 분들께서 설마 국민의힘을 지지를 투표를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조국 혁신당의 비례로 이렇게 찍기 위해서 투표장에 나오신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특히나 그 지역구 에서 국힘의 후보와 경합하고 있는 민주당 후보님들에게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범민주 진보 진영의 파이가 더 커지는 그런 효과도 조금 주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한 여론조사 전문가한테 좀 물어봤는데 2주 만에 이게 여론이 굉장히 요동을 쳤대요. 그래서 조국 혁신당의 15석 플러스 알파를 예상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조국 혁신당이 지금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민주당의 지지 파이도 커지고 있다. 아까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흐름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국 대표가 했던 너희들 쫄았지 이 얘기가 지금 많이 유행된 것 같아요. 실제 그렇습니까? 바닥 민심. 제가 뭐 지방 일정은 이제 순천하고 광주만 가고 다른 데는 아직 못 갔는데요. 지방에서 봤을 때는 그
너무 상상 이상으로 뜨거운 열기에 네. 저도 놀랐고요. 네. 계기가 되면은 저도 이제 뭐 제 고향이 경남 합천이고 또 네.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쪽 가서도 저도 한번 그 민심을 한번 느껴보는 기회를 가지려고는 합니다만 일단은 뭐 여러 많은 전문가들도 이야기하듯이 단기간에 그 지지율이 조국 혁신 지지율 많이 나오다 네. 보니까 저 상대 진영에서 국힘에서 네.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럽고 네. 뭐 당황하는 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네. 좀 그 약간 좀 그 많이 보이고 있지 않나 좀 그런 쪼는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됩니까? 예. 가령 어떤 뭐 사실 이종석 대사가 들어온 것도 그런 예,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불과 2주 만에 보냈다가 네. 비행기 티켓표를 제가 알아보니까 호주 서울하고 브리즈번 가셨는데 그 비즈니스석이 한 430만 원 정도 되더군요. 왕복이. 네. 그리고 브리즈번에서 또 그 호주 수도 시드니인가요? 시드니 아닌가? 하여튼 그쪽으로 또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으셨겠습니까? 네. 그러면 안 나가셔도 될 분이 나가셔가지고 혈세가 500만 원이 그냥 공중에서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네. 그것도 있고 또 그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같은 경우도 또 대통령이 이게 보호하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 본인 사퇴해서 지금 정리가 하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쪼라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작년만 하더라도 그렇게 이렇게 물러서실 분이 아니신데 이렇게 물러서시고 하는 거 보면은 뭐 우리 조국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좀 쫄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분위기가 지금 이제 선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민심들이 확 왔다 갔다 하잖아요. 변하잖아요. 유지될까요? 계속 그 겸손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이게 저희 뭐 응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선거 전국까지, 선거일까지 이렇게 쭉 이어진다 그러면, 아까 여론조사 전문가한테 들었던 대로 15석 플러스 알파까지도 가능하다 그랬는데, 실제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뭐 정치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뭐 의석수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이제 존경하는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의 그 당호가 여유당인데요. 저는 그 여유가 예전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유로운 삶 이런 여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여유가 이제 그 도덕경에 나오는 말인데 그 겨울에 그 살얼음이 은강을 건너듯이 그 조심하고 또 사방의 적이 지켜보듯이 경계하라 그런 여유의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의미에서 여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이제 중간중간에 그 김학의 전 차관 출금 사건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이제 그 과거에 그런 그 시달리던 기업들이 있어서 조금 많이 이제 말씀 많아지셨던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한동훈 장관 취임하고 나서 직위 해제까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법적 대응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업무 복귀가 됐단 말이에요. 그 아까 이제 조금 말씀하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간략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2021년 4월 2일자로 제가 기소가 됐고요. 제가 7월 1일자로 그 당시는 이제 전 정부였죠. 그 일단 기소가 됐으니까 그 제가 본부장 업무를 맡는 것이 좀 부적합한 면이 있어서 제가 이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천됐습니다. 본부장 고위 갑급이고 연구위원 고위 낙급입니다. 그리고 가서 제가 이제 그 연구원이 있었는데 재작년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동훈 장관이 5월 17일에 취임을 하고 5월 18일에 이성윤, 뭐 심재철 이런 불편한 고위 검사들을 법무연수 연구원으로 자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법무연수 연구원 TO 정원 초과 논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연구원으로 TO를 하나 잡아먹고 있으니까 저를 자기의 정책 보좌관으로 발령을 내면서 동시에 직위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집행정지와 네. 본안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네. 작년 4월 17일에 제가 이제 집행정지는 인용 결정을 받았고 네. 한 달 전에 2월 2일에는 본안 소송에서도 네. 1심에서 성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저를 직위 해제했던 그 이유는 제가 형사 기소 되었다는 그 이유인데 네. 사실은 형사 기소가 재작년 4월 달에 기소돼가 7월 달에 이미 사실상 직무가 배제됐거든요. 예, 2021년. 예, 2021년에. 네네네. 근데 2022년 5월 23일자로 네. 뒤늦게 형사 기소됐다는 이유로 저를 네. 직위 해제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판결문에도 보면 그러니까 정권이 바뀐 다음에 그것도 한 10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네. 그러니까 이번 그 1심 판결문을 보면은 네. 제가 본부장으로 있으면 이미 직무 배제가 2021년 7월 달에 직무 배제가 됐고 네. 직위 해제는 이름은 아니지만 사실상 직위가 배제된 거죠. 네. 그런데 2022년 5월 23일에 저를 직위 해제할 때는 제가 본부장이 아니라 법무연수 연구위원에 네. 있었거든요. 그러면 연구위원으로서 제가 직무를 해태했거나 뭐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네.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한 아무런 검토도 안 하고 제가 그때 재판이나 소청 심사 과정에서 성명을 구했습니다. 네. 그럼 당신들 나는 기소된 걸로 이미 2021년 7월 달로 직무가 배제가 됐는데 네. 2022년 5월 23일에 그러면 그때까지 내가 법무연수 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네. 무엇이 내가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너희들이 네. 판단했는지 네. 검토한 자료를 내라 네. 하니까 없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사유가 정권이 바뀌었다 이게 그렇죠. 사유가 지금 바뀌고 네. 뭐 보기 싫다. 네. 뭐 속된 말로 네가 왜 거기 있어? 네. 네가 왜 그 월급 받고 거기 있어?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발단이 된 사건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발단은 이제 2019년 네. 정말 공교로운데요. 네. 오늘이 3월 22일이지 않습니까? 금요일입니다. 네. 2019년 3월 22일도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러면 5년 전이네요. 5년 그렇죠. 19년 2024년이니까. 5년 전이네요. 네. 딱 5년 전. 네네네. 5년 전 2019년 3월 22일 금요일 저녁 네. 그때 제 수사가 기정사실화된 금학의 전 차관께서 네. 갑자기 그때 또 며칠 동안 행방불명이었어요. 언론에서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은 그 이제 소위 알려지기로는 성접대 동영상 네네 2011년 알려졌고 그 건으로 수사를 받았는데 이렇게 과거에 무혐의 다 이제 무혐의가 감사하기로 무혐의 됐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다시 진상조사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진상조사를 하고 있을 때였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사도 파견 나가가지고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었죠. 그래서 상대 언론에서 이제는 진짜 다시 한번 제대로 진상을 밝혀야 된다. 뭐 재수사를 그 기정사실화했고 봉욱 대검 차장께서도 저희 그 사건 1심 재판 과정에 정인으로 나오셔가지고. 긴급 출국 금지 하기 전에 이번 주 그러니까 금요일이면 그 2주 금요일 전에도 대검에서도 재수사 불가피한 것 같다. 수사를 하게 되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증언도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재수사는 기정사실화되고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금요일 저녁에 김학의 전 차관께서 보통 외국 나가면 저희가 뭐 미리 그 티켓팅을 예약을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없이 그냥 현장 가서 처음에는 그때 언론에는 뭐 방콕으로 제 기억에는 선글라스도 이렇게 하고 모자도 썼던. 근데 그거는 이제 선글라스 끼고 출국하실 때도 그랬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제지되고 나오실 때는 이제 그런 장면이 지켰는데 출국하실 때는 저희가 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이제 언론에는 방콕에 있는 친구 지인 만나러 갔다 그때 해명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그 보면은 저희 말레이시아 현장에서 말레이시아행 항공권을 현장 발권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말레이시아 항공사에서 현장 발권 안 된다고 하니까 방콕행 이게 그 선회에서 현장 발권해서 출국 시도하다가 그게 보고가 돼가지고 이제 그 야밤에 긴급하게 그 법무부 차관 보고 드리고 대검에도 한라인 가동이 돼서 이기원 검사가 요청서 보내고 제가 또 승인하고 이런 절차가 그때 그래서 긴급 출국 금지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때 이제 뭐랄까요? 티켓팅, 그러니까 미리 여행사 통해가지고 티켓을 구한 상태가 아니고 현장에서 발권을 받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랬다 그러면 그 전에는 예정이 없었는데 나가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법무부 차관을 하셨잖아요. 저는 법무장이고.
그 김학의 차관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출입국에 대해서도 잘 아실 거예요. 검사도 하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일반 그 검사분들은 잘 모릅니다. 아니 그래서 보통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게 잘못하다 나가면 출국 금지가 돼 있으면 걸리잖아요. 거기서 제지를 당하잖아요. 금지가 돼 있으면. 그러면 이게 또 알려질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왜 알려지잖아요. 나가려고 하다가 제지 당한 게. 그런데 그분으로서는 무조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나가려고 하면 알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질문은 그 출국 금지가 안 됐다는 걸 알고 간 거 아니냐 이거죠. 누구한테 제보를 받았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가르쳐준 사람 혹시 밝혀냈나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금요일 전에 수요일에 법무부 장관 주재로 장관 차관 검찰국장 법무실장 회의를 했고 그때 저도 중간에 호출받아 올라갔고 이렇게 또 그 당시에 대검 진상조사 이윤 검사로부터 문서를 받아서 출국 금지하는 이런 방안 논의가 됐다가 좀 약간 이제 흐지부지된 좀 그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런 내막들이 저는 샜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금요일이면 목요일 저녁 대구 매일신문이라는 신문하고 또 SBS 방송국에서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안 돼 있어.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또 그 보도를 보고 또 이렇게 또 뭐 그 감행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합니다. 그 하루 전에 관련 보도가 근데 그 보도 자체도 저는 검찰 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인을 주는 거죠. 사인을 준 거네요. 해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전화 연락을 하고 그러면 통신 기록이 남으니까 언론을 통해서 직접 걸려서 이 보통 출입국 금지가 출금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해제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거는 언론에 안 알려주거든요. 이제 수사는 3개월 동안 통보 유예 요청이 오면 3개월 동안 통보를 안 해줍니다. 다만 본인은 알 수는 있어. 본인은 3개월 내라 하더라도 그 직접 이제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서 그 물어보면은 알려주도록 돼 있고요. 또 하나가 연도는 제가 정확하지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본부장이 있을 때 국민 편의 제공 차원에서 그 집에서도 조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때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9년 김학의 전 차관 출국 시도 전인지 후인지는 제가 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2019년 3월 22일 밤에 나가려는 거를 지금 막았잖아요. 어떻게 막았습니까? 아까 보고를 해서 보고했고 대검도 핫라인 가동이 됐고요. 그래서 바로 그러면 출국 금지해라 라고 조치가 된 건가요? 그래서 그 당시 또 그 윤대진 검찰국장께서 그때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본인은 법정에 나와서는 역할을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제 윤대진 그 당시 검찰국장께서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권한은 법무부 장관이 있고요. 근데 내부 정결 규정상으로는 제 권한입니다. 장관의 권한을 본부장이 다 하고 돼 있고요. 다만 중요한 인물은 사전에 이제 구두 보고하나 사후 보고나 하도록 돼 있지만 법무부 위임 정결 규정상으로는 중요 인물에 대한 출국 금지, 긴급 출국 금지는 저 본부장의 권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검찰국장의 위로 올리는 건 그냥 그죠. 법무부 내부에 워낙 중요한 사안이니까 또 검찰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친 건 아니고 이미 결정을 해놓고 보고를 한 건가요? 아니요. 결정하기 전에 이미 다 했죠. 왜냐하면 이거는 하기 전에 워낙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다 사전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김호수 차관, 윤대진 국장 제가 직접 전화한 거지만 이제 이용구 실장 통해서 연락이 됐고요. 또 거기서 핫라인 가동해서 긴급 출국 금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봉욱 대검 차장하고도 윤대진 국장이 통화도 했습니다. 또 그 당시 봉욱 대검 차장이 긴급 출국 금지 이루어지기 전에 연락이 안 되는 문무일 총장에게 문자 메시지 보낸 것도 증거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보고라고 봐야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 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날 그래서 그 보고하고 출국 금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순환을 당하고 계시는 거죠? 뭐 출금지 그 자체지만 뭐 검찰은 뭐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했다. 그래서 지금 1심에서 이제 무죄가 나왔잖아요. 전부 무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 1심에서 위법 요건이 약간 위법하지만 정당하다 뭐 해가지고 또 무죄가 됐지만 요 위법한 요 부분도 저는 항소심에서 그 바로잡을 자신이 있습니다. 이거 법리 오해고 사실 오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지 출국 금지가 정당했다고 해서 무죄한 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충분히 정당성이 있다. 저는 뭐 이거는 기존의 검찰 수사의 관행이나 실무에 비춰봤을 때
저는 이 뒤집을 자신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오히려 그냥 그때 김학의 전 차관이 나갔어요. 네네네. 나갔고 예. 그래서 안 돌아왔어요. 네네네. 그래서 진상조사하는 게 막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랬으면은 아마 그때 문무일 검찰총장 바로 사표 내야 됐고요. 우리 본부장님도 옷 벗었어요. 박상기 장관님도 뭐 사표를 내야 됐고, 저도 좀 보좌를 잘못한 뭐 그런 걸로 저도 자유롭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랬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출국 그 당시 저녁에 급박한 상황에서 출국 금지, 긴급 출국 금지한 건 정당했다.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 검찰의 수사 프레임은 무고한 민간인을 사찰하고 무고한 사람을 못 나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이 그러면 제 이제 주장 그거죠. 김학의 전 차관이 제 수사가 기승사실은 그렇게 언론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인데 과연 무고한 민간인이냐? 이거는 무고한 민간인 사찰하고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이 제가 1심에서 계속 기본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는 아니었죠. 피의자 개념을 실질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이제 한정해서 저쪽은 입건 안 됐기 때문에 긴급 출금 대상이 아닌 사람을 저희가 긴급 출금제 행급 위법하다, 불법이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1심에서 무죄도 받을 정도로 이렇게 당연히 또 국민 정서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그 당시에. 뭐 정서도 하지만 법적으로 저는 또 근데 왜 이렇게 집요하게 그 절차를 문제 삼아 가지고 수사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탈검찰 고위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또 저쪽에서는 제가 청와대 지시를 받고 한글로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제 영역에서 제 책임을 다했던 것이고요. 이경 검사 또 이광철 비서관도 자기 영역에서 책임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검찰의 프레임은 제가 탈검찰이기 때문에 조국 수석이 뭐 이광철 지시해서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따라서 막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처음에 해서 저를 밟고 가고 해가지고 뭐 조국 수석 그다음에 또 이성윤 그 당시 검찰총장 유력 후보자 이렇게 날리고 이런 어떤 그 프레임으로 수사를 했던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성윤 그분은 그 당시 입건되는 바람에 그 검찰총장 후보에서 낙마를 했죠. 그렇습니까? 이성윤 고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에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었죠. 군 중에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죠. 근데 제 사건 그리고 뭐 수사 외환 안양체 수사 못 하겠다는 그걸로 입건되는 바람에. 근데 그것도 무죄 나왔죠. 그 1심, 2심 다 무죄 나왔죠. 그래서 지금 그분도 이성윤 고검장도 지금 뛰고 있는 거죠. 후보로. 민주당이지만. 이 얘기를 하면 좀 길어질까요? 그냥 이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1차 수사팀, 김학의 1차 수사팀 특수직무유기죄로 일단 고발을 했었잖아요. 불기소됐죠. 그 작년 제가 7월 10일인가 11일쯤 고발을 했고요. 공수처에서 이제 11월 9일에 불기소를 하고 저는 이제 공수처가 요즘 뭐 인적 물적 역량이 많이 좀 떨어지고 했기 때문에 고발할 때부터 재정 신청을 염두에 두고 고발장을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재정 신청까지 갔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공수처 불기소한 그 다음 날 바로 재정 신청을 했고요. 뭐 형사소송법하고 이제 뭐 공수처법 상으로는 3개월 안에 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 2월 13일인가 14일이 3개월 만기인데 아직 법원에서 결정을 안 했습니다. 다만 이거는 강행 규정은 아니라서 법원에서 뭐 많은 좀 고심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이제 조국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쭉 올라오면 국회 입성할 확률이 좀 많이 높아지시고 있는 것 같은데 국회 입성하게 되면 어떤 부분을 주로 이렇게 아까 소명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뭐 검찰 개혁, 검찰 뭐 어떤 일을 하시고 싶으시냐? 검찰 개혁 특검 카르텔 혁파에 대해서는 아까 지금까지 1시간에 걸쳐서 많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그 세부적으로도 예컨대 이제 제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한 아까 형사소송법 그 규정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그 결과 여부에 떠나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 일부 검찰청에는 검찰 역사관이라는 걸 만들어서 검찰 역사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수원지검도 1층에 보니까 검찰 역사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동료 시민의 헌법상 권리, 인격권 보장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이 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대기하는 동료 시민인 네. 피의자의 그 대기 장소인지 예, 예. 아니면 검찰청의 네. 검찰 역사관이 더 필요한 것인지 네. 저는 국민들께 주권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네. 이런 어떤 형사소수부 개정뿐만 아니라 뭐 지금 뭐 한동훈 특검법을 우리 그 조국 대표께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어떤 큰 또 법안도 법안이지만 세부적으로 또 이 검찰 특권 카르텔을 해체할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또 이 방안에 대해서 좀 네. 제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제가 이제 또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탈검찰로 하면서 네. 나름대로 유연한 발상과 이게 발상의 전환과 또 이 소통과 이 실천력으로 제가 600억 정도의 새로운 재정 수입을 창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요거는 뭐 당론으로 뭐 채택이 된 건 아니고요. 네. 아직 뭐 당 내에서 뭐 논의된 건 아닙니다. 네. 저 순수히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인데 일전에 그 제가 국민 오디션 할 때 또 제가 발표한 건데 예컨대 이런 거죠. 저는 그 성자 독식, 이 사회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성자 독식 구조를 좀 바꾸고 싶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운동수도 병력 특례 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병력 특례 제도를 갖다가 뭐 없애고 그런 거는 많은 시간을 두고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문제겠지만 적어도 병력 의무 기간, 지금 1년 6개월이지 않습니까? 네. 그 기간 동안에 그 해당 운동선수가 버는 수익의 반을 네. 그 특별 분담금으로 좀 이게 징수를 해서 네. 대신 이 돈은 다른 데 쓰지 말고 네. 현역 장병과 제대 군인들의 그 직업 훈련과 복지를 위해서 쓰자는 것이죠. 그러면은 네. 네. 현역 장병과 제대 군인들은 좀 저 선수가 낸 네. 그 이 특별 분담금으로 내가 많은 혜택을 보고 있구나. 네. 라고 해가지고 되게 더 응원을 할 것이고요. 네. 위화감도 줄어들 것이고 이질감도 줄어들 것이고 네. 또 해당 선수는 내가 비록 돈은 적게 벌지만 그 내가 번 돈의 일부를 그 내 대신에 네. 뭐 이렇게 묵묵히 그 또 네. 복무하고 있는 네. 젊은 동료들, 네. 선배들, 후배들 이런 데 복지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느낌으로써 네. 우리 사회가 서로 좀 가까워지는 네. 양극화가 아니라 네. 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는가 네. 이런 좀 그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병역 문제 그리고 대학 문제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국민 정서들이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주 조심해서 이렇게 네. 준비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고 여론도 잘 감안해서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충분히 제 개인 아이디어 차원입니다. 네, 네. 아직 뭐 당론하고 전혀 관계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약간 이런 것처럼 이제 좀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를 해서 검찰 개혁도 검찰 개혁이지만 네. 우리 국민들이 삶으로 체감할 수 있는 네. 그런 효능감을 좀 네. 이렇게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아주 적극적으로 잘하실 것 같아요. 아주 바쁘신데 여기 나오셨으니까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저희 어제 뉴스버스가 이제 특종 보도했던 게 아까 서두에 얘기를 했지만 그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국민의 어떤 기본권 침해 사례잖아요. 침해 문제이고 그래서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덮이지 않도록 검찰 개혁 과제와 더불어서 이렇게 좀 한 발 더 나은 사회로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네, 시작입니다. 그래서 관심 갖고 이게 실체가 밝혀질 수 있도록 이게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하도록 이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쁜 시간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